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노르웨이에 있는 오슬로 플라자 호텔. 37층 규모의 5성급 호텔로 노르웨이를 넘어서 북유럽을 통틀어서 시설과 보안 면에서 최고로 꼽히는 호텔입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 국제회담도 많이 개최됐고 또 정치인들과 국제 셀럽들이 애용하기도 하는데요. 당연히 숙박료도 꽤 높은 편이었죠. 1995년 6월 3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이었습니다. 호텔 프론트 매니저를 맡고 있던 게르센이 사소한 문제 하나에 봉착해요. 2805호에 투숙하는 고객이 숙박료 결제를 위해서 신용카드 번호를 줬는데 한도 초과로 확인된 겁니다. 당시에 이 방의 숙박료는 오늘날의 가치로 하루 40만원 정도였는데 상당히 높은 편이죠. 게르센이 황급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805호 투숙객이 체크인을 할 때 직접 적어서 남긴 이름, 연락처, 주소, 생년월일 종이를 확인합니다. 보니까 손님은 벨기에에서 온 제니퍼와 로이스 퍼거테 부부였는데요. 아내인 제니퍼가 대표로 서명을 했고 체크인을 5월 31일 날 수요일 밤에 했는데 이 문제, 숙박료를 내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건 토요일이었죠. 그러니까 4일 동안이나 이 금액이 제대로 지불되지 않았던 겁니다. 매니저는 즉각 이 객실로 숙박료를 결제해달라라는 메시지를 객실 TV 화면에 띄워서 전달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미 다른 직원이 전날에 이 문제를 발견했고 방으로 메시지를 2번이나 보낸 것을 알게 돼요. 심지어 객실에 있는 누군가가 리모컨 OK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한 상태였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실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혹시 돈을 안 내고 먹튀한 걸까요? 매니저는 일단 하우스키퍼를 불러서 2805호가 떠났는지 또는 수상한 점이 없었는지 물어봅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그들이 체크인을 했던 그날을 제외하고는 방해하지 말라라는 표시가 계속 걸려 있어서 청소를 하러 들어간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결국 게르센은 경비원을 방으로 올려보내게 됩니다. 오후 7시 50분, 그날 근무 중이었던 25살의 경비원 에스펜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2805호 앞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동안 정적이 흘렀는데요. 그러다 잠시 후 방 안에서 펑! 하는 둔탁한 소음이 들렸습니다. 경비였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게 총소리라는 걸 알아차렸죠. 자, 이 방엔 2명의 투숙객이 있습니다. 누군가 총에 맞았다면 분명 방 안에는 흉기를 들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응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무조건적으로 무전을 통해서 호텔 직원들에게 알릴 경우에 호텔에 무언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우려했죠. 그래서 일단 1층으로 다시 내려가서 보안과장을 자기보다 높은 그 상사를 불러서 직접 오기로 결정합니다. 그때로부터 15분이 지난 오후 8시 4분 2805호 앞에 보안과장과 이 경비가 다시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15분 동안 사실상 이 객실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던 거죠. 보안과장이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결국 그는 마스터키로 조심스럽게 문을 열게 되는데 객실 문이 이중으로 잠겨 있습니다. 오슬로 플라자 호텔은 워낙 최고급 호텔이어서 보안이 철저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각 객실 문에는 이중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안에서 잠기면 일반 호텔 직원은 방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로지 비상용 마스터키를 가진 보안 요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문이 열렸는데요. 내부에는 매캐한 냄새가 진동을 했고 무엇보다도 한 여성이 침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침대 한켠에 누워서 천장을 응시하고 있는 자세였죠. 그녀는 오른손에 권총을 쥐고 있었고 이마에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숨을 거둔 상태였죠. 오후 8시 30분 경찰이 객실에 도착했고 조사가 진행됩니다. 객실에서는 누군가가 침입한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요. 창문이 살짝 열려있긴 했지만 28층 창문으로 누군가 드나들 수 있는 구조는 아니죠.
방 안에 있는 가구는 모두 그 자리에 있었고 딱히 파손된 것도 없습니다. 사망한 여성에게 남겨진 총상을 제외하고는 그녀의 옷이나 몸에서 몸싸움을 했다는 징후도 없었고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발견됩니다. 객실 안에서 발사된 총탄이 총 2발이었다라는 부분이었죠. 한 발은 이마를 관통한 총알이었고요. 또 다른 한 발은 호텔 베개를 뚫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왜 베개에 대고 총을 쐈을까요? 일단 경찰은 시신 최초 발견을 했을 당시에 객실 문이 이중으로 잠겨 있었다라는 점을 들어서 그녀가 안에서 문을 잠그고 자살을 벌인 거라고 결론 짓습니다. 심지어 객실키 2개 모두 내부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침입은 불가능하다고 본 거죠. 그런데 내부를 조사하면 할수록 문제가 복잡해져 갑니다. 우선 객실 어디에도 사망한 여성의 신분을 알만한 직업이나 신용카드, 여권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나마 인적사항을 알 수 있었던 게 체크인할 때 호텔에 제출한 직접 적어서 낸 종이 한 장, 제니퍼라는 이름이 전부였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남편 로이스도 함께 있었는데 남편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제니퍼가 벨기에라고 주소를 남겼기 때문에 경찰은 인터폴을 통해서 해당 주소로 사망 소식을 알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른 반전이 있어요. 그녀는 제니퍼가 아니었습니다. 체크인 카드에 남겨진 남편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그 모든 게 존재하지 않는 가짜였던 겁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번엔 시신의 지문을 확인하게 되는데 인터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매치하는 정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건은 그녀가 누구인지부터 미궁에 빠져버렸죠. 이 사진은 사망한 시신의 얼굴을 본따서 스케치를 한 몽타주입니다. 이걸 토대로 경찰은 그녀와 마주했던 호텔 직원들을 수소문했죠. 호텔 측에 따르면 그녀가 여기로 처음 전화를 걸어서 예약을 한 날은 5월 22일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 수요일 날 전화를 걸어서 일정을 좀 당겨야겠다. 내가 오늘 호텔에 도착할 거다 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10시 44분에 그녀가 로비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그녀는 자신의 여권이나 신분증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체크인에 성공했습니다. 아니 여기가 5성급 호텔이고 보안이 까다롭다고 유명한데 이 호텔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하필이면 그날 저녁 10시에 호텔에 유독 많은 손님들이 모이면서 북적였다고 하는데요. 그날 외국에서 들어오는 비행기 3대가 오슬로에 동시에 도착을 한 것도 하나의 이유였고 그날따라 또 일부의 직원들이 파업을 한 상태여서 일손이 모자랐던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신원 확인 없이 수기로 쓴 체크인 정보만 받은 채 황급히 객실키를 내줬다는 겁니다. 한편 또 다른 직원에 따르면 그녀의 옆에 키 185cm 정도의 35세에서 40세로 보이는 남성이 있었다고 증언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남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신분조차 알 수 없으니까요. 경찰 조사는 더 나아가서 그날 밤 오슬로에 도착한 항공기 승객 모든 명단까지 확인했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경찰은 객실의 카드키 출입 기록을 살펴봅니다. 숙박객뿐만 아니라 하우스키퍼 또는 제3자가 키를 통해서 방문을 열었다면 그 시간과 횟수까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였죠. 기록상을 보니까 사망한 여자는 거의 방 밖으로 나오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체크인 다음 날인 목요일 오후에서 금요일 오전까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죠. 목요일 오후 1시에 하우스키퍼가 청소를 하기 위해 2805호에 들어갔어요. 그때 분명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후에 그녀가 방을 다 치우고 떠났고 그때부터 다음 날인 금요일 오전까지 객실에 그 누구도 출입한 기록이 없습니다. 즉 사망한 여성은 적어도 목요일 오후 1시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호텔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녀가 이 도시 어디에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죠. 그런데 이 미스테리한 죽음의 결정적인 부분은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그녀의
소지품. 사망 당시 그녀는 화장을 한 상태였고요. 욕실에서 샤워를 한 흔적도 남아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화장품이나 세면도구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발견된 유일한 소지품 한 개, 테이블에 놓여있던 남성용 향수였죠. 죽기 전 그녀는 검정색 자켓에 검은색 반바지 그리고 검은색 스타킹을 신고 있었는데 물론 객실에선 그녀의 다른 옷까지 몇 개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통틀어서 단 한 벌의 독일제 옷을 제외하고는 놀랍게도 모든 상표와 라벨이 제거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이건 자신의 정보에 대해서 모두 지워버리고 싶어 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여러분 혹시 제가 과거의 토요미스테리에서 다뤘던 이스타렌 여인 기억하시나요? 1970년에 산속의 한 계곡에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그녀 역시 가지고 있던 옷과 소지품의 상표가 모두 제거된 상태였습니다. 신분을 철저히 숨기려는 의도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두 사건 사이엔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 그녀가 숨졌다는 그 이스타렌 계곡이 오슬로 플라자 호텔과 마찬가지로 노르웨이에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2805호 객실로 돌아와서 숨진 그녀가 손에 쥐고 있던 권총은 9mm의 강력한 반자동 권총이었습니다. 이건 주로 군대와 경찰에서 쓰는 모델이었죠. 권총의 일련번호를 통해서 신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이 수사국이 권총을 회수해서 정밀 조사에 들어갔는데 역시나 일련 번호 또한 전문적인 약품을 사용해서 철저하게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특이점이라면 여자의 곁에 가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안에서 무려 34발의 총알이 발견돼요. 여기서 잠깐, 만약 그녀가 자살을 결심해서 여기에 투숙했다면 굳이 이렇게 많은 총알이 필요했을까요? 경찰은 이중 잠금된 밀실 자살 사건으로 결론을 냈지만 모든 상황과 증거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노르웨이 최고 법의학 전문가 로그넘이란 사람이 그녀가 권총을 쥐고 있었던 자세가 아주 의문스럽다고 지적하게 되죠. 보시면 오른쪽 엄지로 방아쇠를 쥐고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권총은 아주 강력한 반동이 있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두 손으로 움켜쥐고 조준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만약에 한 손으로, 게다가 이걸 엄지로 방아쇠를 당긴다면 반동으로 인해서 권총이 손에서 튕겨나갈 가능성이 아주 높죠. 분명 현장의 벽면에는 핏자국이 곳곳에 튀어 있었는데 정작 총을 쥐고 있는 그녀의 손은 화약의 끄름도 없었고 핏자국조차 없이 너무도 깨끗하다라는 점이 이상합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누군가 그녀를 살해한 뒤에 자살로 위장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는데요. 자, 이렇게 상황이 복잡해지니까 경찰은 새로운 가설을 내놓습니다. 그녀가 마약 운반책인데 어떤 조직에 의해서 암살당했을 수도 있다. 혹은 비밀 요원 신분으로 은밀히 제거당했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하지만 이 가설들을 설명해줄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죠. 2805호 밀실 호텔방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미스테리 여인. 노르웨이와 인터폴까지 합세해서 여러 수사를 벌였지만 결국 이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수상한 점은 또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당시 호텔에서는 아침마다 각 객실로 투명한 봉투에 쌓여져 있는 일간 신문을 배달했는데요. 물론 그녀의 방에도 신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봉투에 적혀있는 방 번호가 2816호. 그래서 경찰이 즉각적으로 그 연관성을 의심하면서 그 2816호 투숙객 정보를 확인해 본 결과 아무런 정보도 남아있지 않았죠. 단순한 배송 실수였던 걸까요? 아니면 2816호의 누군가가 이 객실을 방문한 걸까요? 1996년 6월 그녀가 사망하고 13개월이 지난 후에야 그녀의 시신은 노르웨이 한 공동묘지에 익명으로 안치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지난 2017년에, 그러니까 22년 만에 그녀의 무덤 뚜껑이 다시 열렸습니다. 현대 과학의 힘을 빌려서 그녀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 재부검이 결정된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시식 법의학도 결국 그녀가 누구인지 밝혀내는 데는 실패합니다.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죽어서도 미스테리로 남아야만 했던 그녀. 분명 그녀에게도 그녀를 낳아준 부모가 있을 거고 가족이 있을 겁니다. 과연 그녀는 누구였고 왜 죽어야만 했을까요? 혹시 여러분만의 추리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7년 8월 7일 미국 뉴욕에서 일러스트레이터이자 작가였던 일리스는 트위터에 아주 기묘한 경험을 공유합니다. 그것은 바로 최근 며칠간 자신의 꿈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그해 여름부터 그는 이상한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에서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문득 침대 끝에 놓인 녹색 흔들 의자가 눈에 들어왔죠. 원래 집에 있던 가구입니다. 그런데 이 의자에 웬 처음 보는 남자아이가 앉아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 이 사진은 그가 직접 그린 그 꿈속의 소년의 모습입니다.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끔찍하게도 머리 한쪽이 움푹 패여 있습니다. 이후 남자아이는 한동안 일리스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몸을 일으켰고 이윽고 그가 누워있는 쪽으로 천천히 기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일리스는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소년은 점점 가까워졌고 결국 코앞까지 다가온 순간 일리스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야말로 너무도 불쾌한 악몽이었죠. 그런데 며칠 후 일리스는 또 다른 꿈을 경험합니다. 이번엔 도서관 아니었는데 갑자기 한 소녀가 다가와서 물었죠. 친애하는 데이빗 본 적 있지? 여기서 친애하는 데이빗이란 영어로 디어 데이빗이 될 텐데요. 일리스가 처음 듣는 소리에 누구? 라고 묻자 여자아이가 친애하는 데이빗 본 적 있잖아 라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데이빗은 죽었어. 그 아이는 밤 12시에만 나타나. 친애하는 데이빗이라고 부르면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 하지만 세 번째 질문은 절대 하지 마. 그 아이 널 죽일 거야. 소녀가 말을 마치자마자 일리스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근데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너무도 불쾌했고 모든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에 남았던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전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몇 주의 시간이 흘렀고 이 악몽들이 잊혀질 때쯤 꿈에 또다시 그 미스테리 소년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는 전과 같이 침대 끝에 있는 흔들의자에 앉아서 일리스를 응시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문득 꿈속에 소녀가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대화를 시도하죠. 디어 데이빗, 친애하는 데이빗, 당신은 어떻게 죽었나요? 그러자 침묵하던 소년이 중얼거리듯 대답합니다. 가게에서 사고가 났어. 이 대답에 일리스는 호기심이 생겼고 또다시 질문했죠. 가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러자 아이가 고통스럽게 신음합니다. 머리로 선반이 밀렸어. 이후 일리스가 다시 묻습니다. 누가 선반을 밀었는데? 데이빗은 웬일인지 침묵하는데요. 아차, 그때서야 경고가 생각났죠. 세 번째 질문을 한다면 당신을 죽일 거다. 공포심에 사로잡혔지만 다행히 그는 이때 꿈에서 깨어납니다. 일리스는 이후에 혹시 데이빗이라는 소년이 가게에서 죽었다라는 뉴스가 있는지 인터넷을 검색하게 됐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합니다. 비슷한 이름 다니엘, 딜런, 대본으로도 찾아봤지만 역시나 같은 결과였고요. 그냥 이건 연속적인 악몽에 불과했을까요? 몇 주 뒤에 일리스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위층이자 건물 꼭대기층으로 이사를 합니다. 같은 금액이었는데 평수가 더 넓은 곳이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회였던 거죠. 그런데 이사 후에 정말 기이한 일이 본격적으로 발생합니다. 그 시작은 일리스가 키우는 고양이들에게서 나타나는데
두 마리의 고양이가 유독 현관문을 가만히 응시하면서 털을 바짝 세우고 있었고 어딘가 불안한 듯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물론 일리스가 문 밖을 열어서 복도를 살펴봤지만 아무도 없었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정확히 매일 밤 자정마다 반복된다는 것. 얼마 전에 이상한 그 악몽까지 경험했던 일리스는 혹시 정말 데이빗이라는 소년이 그를 죽이기 위해 집 앞까지 찾아온 건 아닌지 하는 불안 증세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디어 데이빗이라는 트위터 계정을 만들게 돼요. 자신의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시시각각 기록하기 시작했죠. 그게 바로 지난 2017년 8월 7일 그가 최초로 트위터에 그 데이빗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한 시점입니다. 그 기록을 살펴보면 고양이들이 6일이나 연속으로 자정만 되면 12시만 되면 현관문 앞에 앉더니 울어댑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일리스는 이 트위터에서 사람들에게 집 구조를 설명해주기 위해서 폴라로이드로 곳곳을 찍어두게 되는데 가장 문제의 장소인 현관문 쪽에서도 문을 열어둔 채 찍어놓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인화된 사진을 보니까 분명 복도에 불을 꺼놨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복도만 조명이 꺼진 것처럼 까맣게 현상된 것이었죠. 그는 혹시 이게 노출이 잘못되었나 싶어서 필름을 바꿨고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결국 그는 폴라로이드 대신에 아이폰으로 촬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사진처럼 복도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폴라로이드에 그렇게 나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는 이 사진을 트위터에 공유했고 얼마 후에 그의 팔로워 중 한 명이 포토샵으로 이 사진의 빛을 보정하다가 무언가를 찾아내게 되는데요. 복도 현관에 서 있는 누군가의 형체. 이후 트위터를 통한 일리스의 기록은 계속됩니다. 그는 혹시 자신이 잠든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잠꼬대 어플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이건 사용자가 자는 동안 어떤 소리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녹음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일리스가 이 앱을 켜놓고 잔 바로 다음 날 확인해보니 무려 33개의 소리가 저장되어 있었죠. 대부분 창밖으로 차가 지나가는 생활 소음이 있을 때 녹화가 되는 그런 분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유난히 독특한 3가지 소리가 눈에 띄었죠. 트위터 링크가 있지만 잘 들리지 않아서 설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 두 번째는 전기가 흐르는 듯한 독특한 정전기 소리, 세 번째는 고양이들이 공격적으로 그르렁거리는 소리와 신음소리였습니다. 그러던 중 이 고양이들의 이상 행동에 뭔가 주기적으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정이 되면 어김없이 현관에 가서 경계했던 아이들이 점차 시간대가 당겨지더니 이제는 저녁 10시 반쯤만 되면 반응을 했던 겁니다. 더 소름 돋는 건 고양이 울음이 그쳐갈 때쯤 발신자 제한 표시에 전화가 걸려옵니다. 공포감에 몇 번이나 무시하던 그는 결국에 전화를 받게 되는데요. Hello? 고요함 속에 수화기 너머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몇 초간 기다리던 일리스가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 순간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Hello? 이 소름 끼치는 목소리에 일리스가 바로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는데요. 그리고서는 더 이상 전화가 걸려오지 않았죠. 단순한 장난 전화였을까요? 그러던 지난 2017년 8월 28일 월요일, 그는 일본으로 며칠간 휴가를 떠나게 돼요. 고양이들은 어쩔 수 없이 집에 홀로 남겨졌는데 홈 CCTV를 설치해서 혹시 자신이 집에 없는 동안 무슨 일이 고양이한테 있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일본에서 휴가를 만끽하던 28일 월요일, 문득 핸드폰을 통해 CCTV를 확인하다 소스라치게 놀라게 돼요. 아무도 없는 이 방에서 초록색 흔들 의자가 스스로 움직이고 있던 겁니다. 분명 떠나기 전에 창문을 굳게 닫고 나온 상태예요. 조금 후 화면 속의 고양이들은 무언가에 놀란 듯 점프했고
겁을 먹은 듯 움츠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카메라를 통해 보여졌죠. 이 찜찜함에 다시 집에 돌아온 앨리스는 여전히 기이한 일을 계속 경험합니다. 이번엔 문득 아파트 창문 너머로 뭔가 꺼림직하게 움직이는 형상이 포착됐는데 그걸 또 급하게 사진으로 찍어놨죠. 여러분의 눈에는 이게 뭘로 보이시나요? 앨리스의 과대망상일 수도 있지만 그는 트위터에서 이게 내가 꿈에서 본 그 데이빗 남자아이라고 주장합니다. 이후 앨리스는 이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다가 지인을 통해서 퇴마의식을 치를 만큼 상황이 심각해져 가는데요. 동시에 그는 어쩌면 작게나마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 시시각각 트위터에 상황을 공유하면서 마음을 달래고 있었죠. 그로부터 2달 반이 지난 11월 17일 금요일, 한동안 잠잠하던 트위터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살아있어요. 이번에는 전보다 더 생생한 기록들이 담겨 있었는데요. 평소처럼 잠을 자던 어느 날 불현듯 천장에서 뭔가 볼링공처럼 무거운 게 툭 떨어지는 듯한 소리가 울립니다. 근데 이 소리가 무려 15번이나 반복됐죠. 여러분, 이게 왜 소름 끼치는 일일까요? 그는 얼마 전 아파트 맨 꼭대기층으로 이사했습니다. 소음이 있을 수 없는 구조죠. 다음날 현관을 나서던 그가 무심코 복도 천장을 올려봤는데 거기서 전에 보지 못한 작은 덮개를 발견합니다. 이게 아파트 지붕하고 천장 사이의 빈 공간에 있는 것 같았는데 그 덮개를 통해서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구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긴 도저히 사다리 없이는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었죠. 여기를 주시하던 앨리스는 순간 덮개 틈으로 갈색의 무언가가 삐죽 튀어나온 걸 발견해요. 그리고 막대기를 이용해서 그걸 바닥에 떨어뜨리게 되죠. 그건 오래되고 낡은 작은 아이의 가죽 신발이었습니다. 너무도 찝찝했던 앨리스가 관리자에게 이 천장 너머를 좀 봐달라라고 부탁하게 되는데 관리자가 사다리를 타고 천장에 올라가서 덮개를 열고 내부를 살펴보는데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가 천장에 이게 있었다면서 건넨 것은 초록색 유리구슬. 앨리스는 이 구슬이 언제부터 천장에 있었는지 궁금해졌고 검색을 한 결과 이 구슬은 1900년대 초반 장난감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트위터에 공유하죠. 사람들의 여러 가설이 시작됐습니다. 천장에 신발이 있다라는 건 독일의 오래된 미신 중 하나다 하면서 안심시키는 사람도 있었고 이게 집안의 안녕과 행운을 비는 거다라고 설명해주기도 했죠.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이건 꺼림직한 게 아니냐, 신발을 갖다 태워라 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유리구슬과 작은 신발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이 와중에 앨리스 팔로워 중 한 명이 솔깃한 제보를 하게 되는데 그 물건의 주인이 미제 살인 사건의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였죠. 제보에 따르면 1921년 3월 8일 위스콘신주에 위치한 채석장 연못에서 한 어린 소년의 유해가 발견됩니다. 5살에서 7살로 추정되는 이 소년, 몇 달간 물에 있다가 발견된 것 같았는데 머리에는 뭉툭한 도구로 맞아 생긴 큰 상처가 있었고요. 회색 스웨터에 블라우스, 그리고 가죽 신발을 신고 있었죠. 무엇보다도 이 소년이 원래는 뉴욕 출신이었다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혹시 앨리스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가 소년이 옛날에 살았던 곳이 아닌가라는 추측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년의 시신이 발견된 후에 끝끝내 보호자가 등장하지 않아서 아이의 유해는 아무도 찾아가지 않게 되는데요.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한 달 후인 12월 12일 화요일, 계속해서 악몽에 시달리던 앨리스는 이제 아예 침실에 CCTV를 설치했고 자는 동안 기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카메라에 특정 움직임이 포착될 때만 자동으로 찍히는 시스템이었죠.
다음날 아침 그는 CCTV에 무려 350장의 사진이 남아있는 걸 확인합니다. 처음 100장의 사진은 침대에서 이제 뒤척뒤척 거리는 일리스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사진을 살피던 중 침대 먼발치에 어떤 형체가 보였고 그건 분명 어린 소년의 모습입니다. 그 아이는 천천히 침대로 다가오는 듯 했는데 계속 사진을 넘겨보니까 마지막 사진은 그 소년이 일리스의 얼굴 코앞까지 다가와서 빤히 쳐다보고 있었죠. 2018년 1월 2일 일리스는 이사를 결심합니다. 고향인 몬테나주로 돌아갔는데 이후 그의 트위터에는 나는 여기에 와서도 가위에 눌리고 있고 누군가 자신을 보는 것 같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한 달 뒤인 2월 일리스는 오랜만에 트위터에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전 괜찮아요. 제발 내 걱정하지 마세요. 그는 요즘 자주 졸리고 정신을 차려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는 것 같다. 그동안 뭘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면서 다소 걱정스러운 근황을 전했습니다. 이 트윗의 팔로워들이 걱정을 하면서 그런 증상은 빙의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해줬죠. 그는 이 트윗을 끝으로 더 이상 데이빗에 대한 그 어떤 언급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상합니다. 이전까지 그렇게 두려움에 떨던 일리스가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올렸다는 게 어딘가 어색했던 거죠. 그러면서 팔로워들은 그의 포스팅을 분석하게 됐고 마지막 트윗이 그가 평소 쓰던 말투가 아니고 게다가 오타까지 있었다는 걸 들면서 그가 어쩌면 이미 빙의된 게 아니냐라고 추측합니다. 물론 이 모든 이야기가 일리스의 자작극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죠. 직업이 일러스트레이터에다가 작가였기 때문에 뭔가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서 자극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낸 게 아니냐라는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실제 디어 데이빗 이 소재로 팔로워가 100만 명까지 늘어나기도 했어요. 더군다나 2018년 6월 자신의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질 것 같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 의심은 증폭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단지 무언가를 홍보하기 위해서 몇 달간 매일같이 불안한 글을 올리고 막 사진과 영상들을 찍어서 올렸다는 게 과연 가능한가라는 반박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꾸며냈다고 하기에 그의 포스팅은 너무도 디테일했죠. 사람들은 이 세상엔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면서 그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의 SNS에는 평범한 일상과 여러 작품들이 태연히 올라오고 있는데요. 과연 디어 데이빗의 존재는 어린 소년의 영혼일까요? 아니면 그저 관심을 받기 위해 정교하게 꾸며낸 가상의 존재일까요? 진실은 아담 일리스, 그만 알고 있습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더 보이스. 이건 4명의 심사위원이 참가자의 얼굴을 모른 채 뒤를 돌아서 진행하는 블라인드 오디션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만약 참가자가 마음에 들면 심사위원은 버튼을 눌러서 의자를 앞으로 돌릴 수 있는데요. 어딘가 익숙한 포맷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보이스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방송은 네덜란드에서 처음 시작이 됐는데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50여 개 국가에 판권이 수입된 상태입니다. 영국에서도 지난 2012년부터 더 보이스 UK라는 타이틀로 방영이 되었고 앤 마리라는 유명 가수가 심사위원으로 참가를 해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사진 속 인물은 테렌스 쉐멜 우즈 주니어. 그는 더 보이스 UK를 성공적으로 자리잡게 한 프로듀서 중 한 명입니다. 원래 미국에서 태어났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 런던으로 이사오게 되는데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방송국에서 경험을 쌓고 실력을 올리면서 이후에 여러 TV쇼와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할 수 있었죠.
그는 자신한테 주어진 어떤 힘든 해외 촬영도 전혀 마다하지 않는 아주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그 덕에 주변 사람들은 굉장히 유능하다, 또 성격은 친근하다 라고 평가하고 있던 어느 날입니다. 지난 2018년 테런스는 디스커버리 채널의 제작팀에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담당한 프로그램 제목은 Gold Rush White Water. 이 프로는 시즌 4까지 제작된 아주 인기 시리즈였는데요. 험한 시골에 버려져 있는 금광을 찾아가서 금을 채굴하는 아주 신박한 내용입니다. 테런스에게 이 다큐에 참여한다는 것은 앞으로 성공적인 경력을 이어가기 위한 아주 절호의 찬스였죠. 그리고 그는 이 프로 제작을 위해 런던에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당시 그의 나이 27살이었습니다. 미국 메릴랜드 그 집에 돌아와 보니까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신 상태였어요. 9월 30일 일단 그는 아버지의 배웅을 받으면서 골드러시 제작을 위해 여행길에 오르게 되는데 촬영지로 정해진 곳은 미국에서도 아주 험하기로 유명한 북서부에 있는 아이다호주였죠. 메릴랜드에서 아이다호주까지 차로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는 아버지한테 종종 풍경사진과 안부를 전하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6일 후인 10월 5일 마침내 테런스는 아이다호주에 있는 폐금광 펜만 광산에 도착합니다. 12명의 스태프들과 함께였죠. 이후 그들은 하루 종일 광산에서 촬영에 몰두했고 여기가 상당히 고립되어 있는 험한 산지였지만 사실 여기 있는 스태프들 모두 다큐 촬영을 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아주 열악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월 5일 테런스는 그날따라 유독 평소와 달리 조용합니다. 너무도 내내 입을 다물고 있는 바람에 괜히 눈치가 보일 정도였죠. 겨우 스텝 한 명이 다가가서 괜찮냐, 기분이 좀 안 좋냐 라고 물었는데 그는 피곤하다 라고 대답했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촬영이 끝나갈 이른 저녁에 하루 종일 침묵을 지켰던 테런스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면서 들고 있던 장비를 떨어뜨렸습니다. 놀란 사람들이 일제히 그를 바라봤죠. 근데 불현듯 테런스가 숲속을 향해 전속력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스태프들이 너무 당황해서 일단 뒤쫓아 갔는데요. 조금 후에 앞에 펼쳐진 장면은 5m 정도의 높은 절벽이에요. 테런스는 보이지가 않았죠. 순간 스태프들은 그가 절벽 아래로 추락했다라고 감지를 했고 현장 매니저가 서둘러 아래로 내려가 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인 장면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테런스가 절벽 아래에서 마치 무슨 토끼처럼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파악이 너무도 힘들었죠. 그래서 현장 매니저가 일단은 다른 스텝한테 야, 차 가지고 큰 길로 가라 라고 외쳤고요. 자신은 테런스 이름을 부르면서 뒤쫓아갑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아요. 결국 매니저가 주저앉아요. 사실 이곳은 굉장히 험준한 산지였기 때문에 그를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었고요. 혹여 테런스가 겁을 먹어서 다시 절벽 아래를 뛰어내릴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그는 멈췄다고 말합니다. 차를 타고 그를 따라가고 있던 스태프들 역시 테런스를 놓치고 말았죠. 갑자기 닥쳐버린 이 상황. 스태프들은 우왕좌왕하다가 근처 민가를 찾아가서 전화를 빌렸고 실종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 현장이 전파가 제대로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스텝 대부분이 호텔에 핸드폰을 두고 온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테런스는 핸드폰을 소지한 채 사라졌죠. 그가 남기고 간 배낭을 살펴보니까 현장에서 쓰던 무전기와 또 여러 소지품은 그대로 있습니다. 도대체 그는 왜 도망치듯 달아난 걸까요? 경찰이 신고를 받고 도착을 했고 수색을 하려고 했지만 이미 날이 너무 어두워져 버려서 일단 테런스가 들어갔다는 그 숲과 절벽만 순찰을 했고 그곳에선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돼요. 수색경과 헬기, 적외선 카메라까지 투입이 되는데
웬일인지 수색견은 아무런 냄새를 맡지 못했죠. 심지어 눈이 쌓여있는 곳에서도 테런스의 발자국은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약 일주일간 수색 범위를 점점 넓혀가면서 근방을 샅샅이 뒤졌지만 테런스의 흔적도 없고 옷가지 같은 유류품도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그를 봤다는 그런 목격자도 전무했죠. 테런스는 정말 말 그대로 증발해버린 상황입니다. 너무도 갑작스럽게 일터에서 아들이 실종됐다라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충격에 빠졌는데요. 그런데 아버지는 같이 있었던 스태프들의 증언에 상당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니, 키 175cm에 몸무게가 70kg나 되는 아들이 전혀 다치지 않은 채 5m 절벽을 뛰어내리고 다시 토끼처럼 뛰어갔다? 라는 게 영 이상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5m라는 건 아파트 2층 정도 되는 높이인데요. 물론 이게 아주 엄청 높은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맨몸으로 뛰어내리기엔 분명 위험한 곳이죠. 뿐만이 아니라 아들이 너무 빨리 달려서 스텝 아무도 그를 잡을 수 없었다 라는 진술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테런스가 너무 놀랄까봐 더 추격을 하지 않았다라는 매니저의 증언? 이 부분을 굉장히 의심스럽게 생각했는데요. 사실 과거에 테런스가 이 매니저와 약간의 다툼이 있었다라는 걸 전해 들었고 그것 때문에 더 찜찜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아들의 실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는 그 누구도 단정 지을 수 없었죠. 그런데 이후에 추가적으로 의심의 정황들이 수면에 떠오릅니다. 원래 테런스는 11월 중순까지 아이다호에 있을 계획이었습니다. 촬영을 위해서요. 하지만 실종 당일 오전에 그는 아버지에게 문자를 남겼고 이유를 말하지 않은 채 그냥 일정 당겨서 저 10월 10일에 집에 돌아갈게요 라고 말했던 겁니다. 보통 아들은 촬영 출장을 가면 많은 공을 들였기 때문에 예정보다 늦게 오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좀 이상했죠. 뿐만 아니라 테런스가 제작사에다가 연락을 해서 촬영 기간을 좀 단축해달라라는 이메일을 보낸 것도 드러나는데요. 그 이유로 테런스가 적은 내용은 병원에서 어머니가 퇴원을 하시는데 내가 직접 좀 보고 싶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족에게 물어보니까 사실 엄마는 네가 굳이 그럴 필요 없다 라고 만류했지만 테런스는 어쩐 일인지 고집을 꺾지 않았죠. 그 외에도 주변 지인들의 증언을 들어보니까 테런스가 이 촬영을 앞둔 지난 몇 주 동안 평소와는 아주 다르게 심적으로 불안해했고 심지어 촬영을 가고 싶지 않다라는 말까지 흘렸습니다. 아니 너무도 그전에는 열정적으로 일에 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친구들은 아주 드문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자, 이번엔 테런스가 아버지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실종 당일 이른 아침에 그는 아버지에게 동영상 하나를 전송했는데요. 협곡을 담은 모습이었습니다. 풍경을 보여주기 위해서 생각 없이 찍어서 보냈을 수도 있지만 평소에 아들은 이런저런 아버지 제가 어디 있고 여긴 너무 멋지지 않아? 이런 부연 설명을 붙였는데 그런 모습과는 달리 달랑 동영상만 하나 보낸 게 조금 의아했죠. 물론 여러 가지 의심의 정황들이 있지만 이것만으로 그가 갑자기 촬영을 하다 말고 숲으로 뛰어들어가서 자발적으로 왜 실종됐는지를 쉽사리 설명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테런스를 찾기 위해 전단지가 배포되었고요.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서 계속 수색은 지속이 되었지만 그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협곡이 워낙 험난한 곳이라 그가 실수로 길을 잃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게다가 당시 워낙 춥고 눈이 많이 내리는 날씨가 이어졌기 때문에 그가 산속에 있어도 사실 살아남았을 가능성은 희박했죠. 가족들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아니 아들은 마약을 한 적도 없고 정신적인 문제나 개인적인 문제도 없다. 그러면서 왜 멀쩡했던 우리 아들이 갑자기
그렇게 절벽으로 달려간 거냐? 그들은 제작사의 그 답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가족들의 주장에 따르면 사실 테런스가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정도로 이 제작팀의 스텝 한 명에게 뭔가 협박을 받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했는데요. 사실 골드러쉬 프로의 기존 스텝들이 신입을 별로 환영하지 않고 심지어 텃세를 부린다는 제보를 통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테런스가 이 팀에 늦게 합류를 했고 그런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그 스트레스로 인해 돌발 행동을 한 건 아닐까요? 심지어 가족의 입장에서 아버지는 이 스텝 중 한 명이 그를 살해한 게 아니냐라고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전혀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테런스의 누나는 좀 다른 의견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동생과 떠나기 직전까지 대화를 나눴는데 심리적으로 안정되었고 괜찮았다. 딱히 이상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모든 걸 의심하지만 그와 달리 누나는 스태프들의 증언도 신뢰하고 있었던 거죠. 물론 왜 동생이 갑자기 촬영지를 도망쳤는지는 영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후에 가족들은 제작사의 해명을 요구하게 되는데 아무리 봐도 이 촬영 과정에 학대나 따돌림 같은 문제는 결코 없었다라고 제작사가 입장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경찰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현장 스태프들에게 어떤 혐의점도 찾지 못했고 경찰은 결국 이건 테런스가 정신적인 문제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시도한 거다라고 추정합니다. 조금 단순하게 바라보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게 단정짓기에 경찰은 테런스의 핸드폰 통화 내역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았고요. 그가 평소 지니고 다니던 노트북도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너무도 답답한 상황 속에서 가족들은 사립탐정까지 고용을 해서 아들이 왜 증발했는지 이유를 찾으려고 했지만 성과는 없었죠. 결국 경찰에선 이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때까지 우리는 수사를 잠정 중단해야겠다라고 발표합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날 사라진 사람이 테런스 혼자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같은 날 그가 사라진 지점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80km 떨어진 한 캠핑장에서 코니 존슨이라는 여성 역시 실종됩니다. 76살의 노인이었던 코니는 캠핑장에서 일하던 요리사였는데요. 갑자기 사라져버린 겁니다. 게다가 혼자가 아니었어요. 실종 당시 그녀가 기르고 있던 개도 함께 없어졌는데 3주 후 그 개는 약 24km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되지만 코니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죠. 같은 날 가까운 지점에서 사라진 두 사람. 경찰은 두 사건이 아무런 연관도 없다고 강조했지만 이 연이은 실종 사건은 분명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미스테리한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내놓기 시작했는데요. 가장 먼저 말하는 건 터미널 버로잉이라는 것의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갑자기 추위에 노출되거나 극한의 상황에 빠지면 본능적으로 좁고 구석진 곳으로 찾아 들어가는 행동이 있다라는 이론인데 주로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이들에게 발견되죠. 생각해보니 테런스가 사라진 그날, 물론 10월이었지만 산속이었기 때문에 최저온도가 영하권이었고요. 하필 폭설까지 내렸습니다. 어쩌면 추위에 시달리던 그가 본능적으로 깊은 땅굴이나 바위 틈새로 숨어들면서 수색에 실패한 게 아닐까요? 물론 가능성일 뿐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이 플레이스 페노메넌이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높은 곳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절벽이나 아주 높은 곳에 서 있을 때 정말 나도 모르게 옆에 있는 사람을 밀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실까요? 아니면 그냥 나도 모르게 이 밑으로 내가 뛰어내릴 수도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 불안감. 이건 자살 충동과는 엄연히 다른 증상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뇌가 위험에 가까운 상태에 처해지면
신체가 아무리 안전한 상황이어도 계속해서 공포를 심어주려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높은 곳에 서 있으면 나도 모르게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드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요. 이럴 때 사람은 위험을 인지하고 보통 멀리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요. 간혹 충동적으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이 나옵니다. 아주 드물게 말입니다. 이게 희박한 가능성이라고 해도 테런스 역시 이 증상에 빠져서 충동적으로 절벽 아래로 뛰어내린 건 아닐까 하는 가능성. 세 번째는 숲속의 공황이라는 또 다른 심리적인 증상입니다. 나무가 울창한 숲 가운데 있다 보면 간혹 어떤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를 느끼곤 하죠. 마치 나무 너머로 누군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바람 소리가 울음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내가 누군가한테 쫓기고 있는 사냥감이 됐다고 착각을 하고요. 필사적으로 그냥 도망치려고 한다는데요. 물론 심리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이 방향 감각을 잃게 되고 그냥 목적지 없이 무작정 달려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어쩌면 이건 테런스가 목격됐던 그 마지막 모습과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물론 시나리오입니다. 아주 희박한 가능성을 가진 가설들이에요. 이런 가설들을 제쳐둔 채 그 어떤 것도 지금까지 왜 테런스가 돌아오고 있지 않은지를 명확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실종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사건은 미국에서 풀리지 않는 이상한 미스테리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를 특히나 아꼈던 아버지는 매일 아침 아들의 방 침대에 앉아서 언젠가 돌아온 아들을 기다리면서 홀로 말을 건다고 하는데요. 열정과 꿈이 가득했던 프로듀서 테런스. 눈앞에서 벌어진 황당한 사건. 하루빨리 가족들은 아들이 살아있다는 희소식이 들리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면서 세계적인 관광지로 각광받는 이탈리아 지중해 연안. 하지만 이런 명성과는 달리 1970년대부터 인근에서는 기이한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지난 20년간 이 아름다운 곳에서 무려 40척에 가까운 화물선이 계속해서 흔적도 없이 실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위치를 설명드리자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탈리아 칼라브리아주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케냐, 소말리아 해역이 맞닿고 있는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유럽과 아프리카를 잇고 있어서 해상 무역을 위한 수많은 선박이 지나가는 요충지에서 도대체 왜 화물선이 사라지는 걸까요? 물론 선박사고는 어디에나 도사리는 위험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바다를 떠다니는 돈이라고 볼 수 있는 대형 화물 선박이 한 해에 평균 2척씩 실종되는 건 분명 조사가 필요해 보이죠. 심지어 1995년에는 이곳에서 1년에 무려 9척의 난파선이 발생하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혹시 그렇다면 어떤 기후의 영향이나 해저의 지형적인 문제는 아닐까요? 그런데 사실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습니다. 실종된 화물선들의 몇 가지 공통점을 좀 살펴보면 우선 실종 당일의 날씨가 너무나도 쾌청합니다. 즉 악천후 사고는 아니란 얘기죠. 두 번째는 정말 이건 쉽게 설명이 안 되는데 그 어떤 선박에서도 전혀 구조 요청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화물선 연쇄 실종, 이건 지중해 미스테리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지난 1994년 이탈리아의 검사 프란체스코 네리가 유독 이 미스테리에 큰 관심을 보이게 돼요. 하지만 웬일인지 상부에서는 그닥 달가워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는 별 수 없이 혼자서 자료를 검토하던 중 아주 놀라운 제보를 받게 됩니다. 1987년에 실종된 화물선인 리엘이라는 선박이 사실 의도적으로 폭파되었다는 제보.
프란체스코 검사는 뭔가 이상하다라는 낌새를 눈치채고 사건을 더 깊게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검사를 돕던 인물 한 명이 더 있었죠. 나탈라 데 그라치아, 이탈리아 해군 대령입니다. 그는 과거에 칼라브리아주 인근 해안에서 실종 화물선 현장 조사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걸 계기로 두 사람은 화물선이 혹시 폭파된 것이 아니냐라는 가능성을 두고 그 배후를 찾으려는 은밀한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약 1년 후인 1995년 12월 그라치아 대령이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마친 후에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갑작스럽게 심근경색 증상이 나타납니다. 제대로 운전을 할 수 없던 그는 사고를 피할 수 없었고요.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죠. 그런데 얼마 후에 이 대령의 군 동료들에 의해서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화물선이 왜 실종됐는지 그 원인을 추적하던 그라치아 대령이 누군가에 의해 독살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과 관련해 이탈리아 정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게 분명하다면서 항의했죠. 당시 이런 주장은 관심을 받으면서 이게 혹시 단순한 화물선 실종 미스테리에서 뭔가 정부가 개입된 음모론으로 가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무성했던 의혹은 그저 잠잠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작은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해요. 칼라브리아주 해안 인근에 있는 작은 도시 코센차의 한 가정집에서 식사를 준비하던 여성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 옮겨졌죠? 가족에게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가 들려와요. 혈액암, 즉 그녀가 백혈병을 앓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평소에 어떤 지병도 없고 너무도 건강하던 터라 충격은 컸죠. 그런데 문제는 갑작스러운 암 발병 소식이 그녀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록을 살펴보니까 지난 15년 동안 이 작은 도시 코센차에서는 각종 질병, 특히나 암 발병이 급증했다는 수치가 눈에 띄었어요. 무려 평균치의 4배에 달했을 정도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주민 대부분이 암 환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가 스멀스멀 의심을 사게 되자 이탈리아 보건단체가 나서서 의학 조사를 진행했고 보고서까지 마련했다고는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 결과는 몇 년이나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채 지연을 거듭하죠. 그러다 이번엔 참다 못한 코센차 주민들이 나서서 입을 모았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다소 어이가 없는데요. 우리의 죽음에는 마피아가 연관돼 있습니다. 에? 갑자기 마피아요? 사실 마피아는 이탈리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조직입니다. 이들은 19세기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에서 시작이 된 범죄 조직인데요. 우리에게는 영화 대부를 통해서 알려져 있죠. 이탈리아에서는 마피아와 연결되지 않고는 제대로 성공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들의 위세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쌓인 비밀 조직을 통해서 이 한 나라의 정치와 경제, 사회를 다 움직인다고 알려져 있죠. 특히나 코센차가 있는 칼라브리아는 이탈리아의 3대 마피아 조직 중 하나인 은드랑게타의 본거지이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마피아가 주민들을 병들고 암에 걸리게 할 수 있다는 걸까요?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마피아가 요 근처에다가 방사능 물질을 은폐했고 그것 때문에 환자가 급증한 거라고 말합니다. 아니 근데 마피아와 방사능? 이거를 연결짓는 건 좀 터무니없게 느껴지죠. 하지만 그러던 와중 일각에서 코센차 주민들의 주장에 힘입어서 그러면 그 인근 해안에서 실종되는 화물선과 어쩌면 이게 연결되는 게 아니냐라는 추측까지 등장합니다. 뭔가 조금씩 비밀이 풀리는 것 같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모든 건 증거 없는 음모론에 불과했습니다. 한 남자의 놀라운 폭로로 인해 이 사건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그의 이름은 프란체스코 폰티. 지금껏 공개된 사진이 이 뒷모습뿐인데요. 그는 마약 거래 혐의로 50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던 재소자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3대 마피아 조직인 은드란게타에서 거의 우두머리급 상위 멤버이기도 했죠.
그런 폰티가 내가 바로 화물선 실종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라는 자백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들어본 스토리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이탈리아 칼라브리아를 본거지로 돈 이 은드란게타. 얘네들이 마약 밀매와는 별도로 사실 큰 돈을 버는 또 다른 위험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스위스, 러시아, 독일의 정부기관들, 그리고 국제적인 제약회사와 손을 잡고 그들이 처리하기 힘든 골칫거리로 생각했던 방사성 핵 폐기물과 또 유독한 화학 폐기물을 마피아 조직이 대신 처리해주는 조건으로 거래가 성사된 겁니다. 그리고 상당한 돈을 챙긴 거예요. 이 불법적이고 은밀한 거래는 무려 1979년부터 20여 년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폐기물을 처리했을까요? 돈을 받고 마피아들은 우선 폐기물을 화물선에 가득 채운 후에 배를 띄웠고요. 네, 칼라브리아 해안 인근의 배가 도착하면 그대로 폭파시켜버린 겁니다. 배가 가라앉으면서 인간에게 치명적인 각종 핵 폐기물, 화학 폐기물이 그대로 지중해로 흘러들었고 이런 식으로 폭파시킨 폐기물 화물선이 무려 30여 척에 달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밝혀졌습니다. 한 예로 로쏘라고 불리던 화물선, 굉장한 발암물질인 세슘 137을 가득 실었고요. 그대로 수장됐죠. 마피아들은 혹시 모를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세슘이 들어있는 통을 콘크리트로 밀봉해서 실었다고 합니다. 인간이 저질렀다고 생각하기에 너무 황당한데요. 여태까지 음모라고 치부했던 사실이 진실로 판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마피아의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기자였던 일라리아 알피. 그는 카메라맨 한 명과 함께 소말리아 항구에서 잠복 취재를 하던 중에 마피아 조직들이 핵 폐기물이 들어있는 드럼통을 옮기는 작업을 카메라에 포착하게 돼요. 만약 기자가 이때 그 비밀을 탄로했더라면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카메라맨과 기자, 그들은 그 자리에서 발각이 되어서 마피아의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기자와 카메라맨을 총으로 쏘아서 죽인 사람이 바로 조직원 프란체스코 폰티였던 겁니다. 그의 폭로 이래 연구원들은 코센차 마을의 방사능 수치를 측정했고요. 그 결과 정상적으로 200 정도 수치가 나와야 할 곳에서 무려 6배에 달하는 1200이라는 방사능이 검출됩니다. 마을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았던 이유가 마피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게 사실로 밝혀졌던 거죠. 자, 그런데 사실 그간 이탈리아 정부는 아니 이곳에서 수많은 화물선이 침몰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저 탐사를 해보자 라는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어쩔 수 없이 이탈리아 정부가 나서서 수사에 착수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드디어 칼라브리아 해안에서 약 19km 떨어진 수심 500m 지점에서 난파된 화물선 한 척이 발견돼요. 이게 그 폰티가 직접 폭파시켰다고 증언한 화물선 중 하나였죠. 이 배에는 방사능을 포함한 독성 물질이 무려 2만 리터나 검출됩니다. 끝이 아니에요. 이 화물선이 발견되고 얼마 후에 이번엔 바닷속 깊은 곳이 아닌 민가와 가까운 숲속에서 상당량의 불법 산업 폐기물이 발견됐죠. 이게 방치된 곳의 면적이 무려 600평에 달했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 한 동굴 안에서는 폐기물이 정말 가득 차 있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우리에게 너무도 유해한 중금속이 다량 포함되어 있었죠. 이후에 숨겨온 진실은 양파 껍질처럼 벗겨졌습니다. 2006년 인근의 8개 해안 지역에서 총 15개의 핵과 화학 폐기물 컨테이너가 발견됐는데요. 음모론이 사실화되면서 유럽 사람들조차 엄청난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사능이라는 게 정말 남의 일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을 지금 당장 위협하는 상황에 직면했던 겁니다. 당연히 비난의 화살을 받은 건 이탈리아 정부였겠죠. 어쩌면 그들은 다 알면서도 마피아가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눈 감아준 게 아니냐
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무려 20년간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이탈리아 군사기관이 정말 이걸 몰랐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여기선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이 폐기물들이 바다에 이미 버려졌다라는 사실은 팩트입니다. 2021년 지금 이 순간까지도 각종 환경단체와 유럽연합은 지중해 인근의 핵 폐기물 수색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미 이야기는 그 어떤 이야기보다 더 현실적이게 느껴지는데요. 여러분도 아시죠? 지난 4월 일본 정부가 2023년부터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할 거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오염수는 무려 125만 톤이 넘는 막대한 양이에요. 일본 정부가 우리가 안전하게 희석을 해서 방류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여전히 가장 인접한 국가인 한국에서는 쉽게 불안감을 떨칠 수 없습니다. 바다를 쓰레기 처리장으로 여기는 인간들. 과연 지구의 자정작용에 우리가 언제까지 의존할 수 있을까요? 인간들은 더 잘 살아보려고 여러 자원을 생산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 폐기물들은 우리를 죽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